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거야. 근데 문재인 정부가 마음씨 좋은 의사인지 몰랐지만은 실력 있는 의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경제 철학이 안 맞아서 저는 예? 초창기부터 참여 좀 해달라는 거를 저는 안 했습니다.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수명이 끝난 거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 박정희 모델이 사실상 끝난 걸 의미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거야. 이걸 제가 그 당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뚝이 무너졌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 이 물이 흐르는데 이걸 뚝으로 싸가지고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게 범람해버린 거야. 마을이 잠긴 상황이야.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자,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어. 그럼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소득주 성장이 나온 거예요.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야. 방향이 제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실력까지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 예? 근데 부동산 카르텔에 굴복을 했죠. 부동산 카르텔 해체에 실패를 했죠. 예? 완전히 모피아들한테 예? 김동연 홍남기가 예?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그러니까는 딴질 걸거든. 여러분들은 김동연이 지금 민주당이니까 같은 민주당이니까 하는데 김동연 부총리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과거에도요. 본인이 이거 해명을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2017년 9월 달에요. 김미연이 국토부 장관 할 때 보유세 인상을 가는데 대벌에 아주 그냥 단칼로 자릅니다. 보유세 인상 할 수 없다고. 두 번째, 2012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이거 지원을 세제 문제는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이거를 김동연이 추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김동연 체제 속에서 금융위에서 2018년 1월 달에 그 당시 뭡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가 막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금융을 대출을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이걸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되지가 않죠. 투기 규제가. 홍남기는 완전히 더 대놓고 한 거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모피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금융 역할이 정상화가 안 되지요. 예? 2017, 18, 19년도까지 해서 좀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좀 불평등도 좀 개선되다가 결국은 다시 그러니까 확장되잖아요. 후반기 과거에 보여드렸듯이. 거기다 혁신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 실력 부족으로 산업 생태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원래 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었어. 문정권을 주도했었던 거니까는 소위 어공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끼워 맞춰서 집어온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심적인 소위 말해서 부산 영남 이쪽에서 하면 보니까 나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틀리다. 네? 틀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문재인 정권 엄청 빵을 빨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그 빵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조중동이 말도 안 되는 저는 있잖아요. 저는 자고 울면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거짓말하면 저는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조중동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정권 1년 기념을 해가지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소주총장 1년 평가한다 그럴 때 제가 그때 여러분 지금도 저희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아주 큰 소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저한테 토론을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토론문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론문 만들어서 보내줬죠. 보냈는데 토론문을 100% 안 하는 거야. 주최 측에서. 왜 이거 안 했냐 했더니만은 그냥 보니까는 제가 거기다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목이 참 진짜 끔찍했었죠.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한 제목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네요. 뭐냐면 아마추어냐 아니면은 아마추어냐 아니면 또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날 MBC 아침 시선 집중인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아마추어냐 뭐냐 또 둘 다 안 좋은 건데
예? 이거 하는데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다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지금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최경영 경제쇼 나가서도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왜냐면 제가 이 저 모피아 문제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 세력들한테요. 저 광주에 계신 어떤 저기 저 여성분은 막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고 막 교수님이 막 저기 간다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 딴에는 문재인 정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쓴소리를 해야죠. 잘못 가는 길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는 주로 그러니까는 조중동에서 근데 엄청 또 그랬잖아요. 예? 근데 조중동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앉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저기 바로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은 당신 문재인 저기 저 맨날 가지 않았냐고 앉았고. 제가 또 이제 그 막 저기 문재인 정권 저기 저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또 그냥 그당 초기에는 저를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요 기본적으로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촛불 시민의 꿈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거. 나라다운 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뭡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이런 나라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근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요. 이 부동산 카르텔을 해체 안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 부동산 카르텔의 핵심 세력들이 자기들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특권층들이에요. 이거 해체 안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그러니까는 경제는 살 길이 못 찾아요. 아까 앞에 쭉 봤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이 몰핀에 완전히 중독된 저기 경제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문명시계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기후변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딥니까? 저기 저 메인 대학인가 저기 그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따온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점선으로 돼 있는 선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균 온도. 예? 지구의 그러니까는 이 평균 온도인데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평균 온도인데 가운데 있는 점선이 이게 이제 평균 값이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이면 한 90~5% 정도까지 커버하는 범위죠. 까지 있는 값인데, 예? 이 제일 위에 굵은 선으로 있는 게 언제입니까? 올해요. 올해 7월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7월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선이 뭐냐면 작년도죠.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 시그마 2 값을 넘어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는 한 40년 이상 동안에 한 96% 정도의 평균값을 다 벗어난 상태가 최근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후변화가 지금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한 거야. 이게 이제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된 거야. 이거 사람들 대부분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느끼고 있는데 설마 지구가 망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힘들다 하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본격적인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구 자체가 이미 거대한 리셋 단계에 들어간 거야.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야. 자기들이 살아갈 날들이 이런 기후 변화가 일상화된 시대 더 앞으로 심각해지는 상황. 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더 그러니까 저기 기성세대보다 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기성세대는 이미 그러니까 뭐 저기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살 만큼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구 자체가 거대한 리셋 단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리셋. 지금 뭐냐면 과거에 낡은 집 70년 이상 쓴 집이 70년 이상 썼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수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부동산 카르텔 해체 안 하면은 여기서 이 논리에서 부동산 카르텔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답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DSR이 100이 넘는 게 539조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썼어요? 폰지금융이야. 폰지금융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를 전제로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면 누가 집을 삽니까? 빚내서 어렵게. 안 사지요.
그러면 빚을 내가지고 집을 계속 사줘야 되는 사람이 저기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요. 있냐고요. 정책적인 자극을 해가지고 일부가 그러니까 저기 실수요자가 일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는 그 구조적으로 과거처럼 뒷받침이 되냐고요. 소위 말해서 2000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위 영끌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요? 빚내서 빚을 끌어가지고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야. 거의 사실은 다 한 거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뒷받침해 주실 수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금리 내려도 이건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왜?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 버렸어. 이게 중간에 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은 거지. 누가? 부동산 카르텔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중산층들이 집을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뿌띠부르주아들이죠. 이들의 책임도 큽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다 보니까 노후에 그걸로 그러니까 재산의 그러니까 70% 이상을 그걸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죠. 예? 그건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집값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예? 다주택자하고 똑같은 짓을 해. 1주택자들은 예? 자산이 거기에 묶여서 좀 이제 유감스럽지만은 저도 뭐 1주택자입니다. 예? 똑같은 입장이야. 예?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자기 살 집으로 생각하면은 예? 근데 여기에 너무 그냥 올인들 한 거야. 예? 올인들 해가지고 다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집값 그냥 언제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뭡니까? 누군가 빚내가지고 집을 계속 사줘야 돼. 누군가 빚내서 그뿐이 없잖아요. 그 방법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랬어요? 앞으로 이지머니세는 오지 않는다. 팬데믹 이전에 이지머니세는 오지 않는다. 이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리셋을 해야 되는 단계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단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야. 지구도 지금 그러니까는 막다른 골목에 와서 거대한 리셋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문명 시계하고 대한민국 시계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예? What should be done? 예? 유명 명제 있죠.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헌집에 있어서 헌집을 70년 이상 오래 쓰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나오잖아. 그걸 지금은 다 겪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고통과 비용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 문제랑 과제가 해야지만이 이게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겪는 고통들은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해결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지만이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고통을. 예?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새 집을 짓기 위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고통의 최전선에 있는 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이제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적어도 외형적인 성격과 특징을 잘 설명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정희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면은 신자유주의적인 처벌 국가다. 재미있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뭐 신자유주의하면 우리 쉽게 이해하죠. 시장이 독주하는, 자본이 독재하는, 예?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잖아요. 이거 성공회대 김동준 교수가 형벌국가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페널스테이라고 비슷한 개념인 건데, 지금 뭐냐면 자유와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요? 자본의 자유잖아. 시장은 뭐예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소외되고 원자화되어지죠. 예?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특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없는 대중들이
단합을 하면 안 돼. 단합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파편화시켜야 돼. 파편화시켜야 돼. 원자화시켜야 되죠. 그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잖아. 전통적으로 유명한요. 예? 그렇죠? 그 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한편에서 뭡니까? 덤비어 저항을 해? 그러면 이제 협박도 해야죠. 협박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처벌 기제죠. 예? 공권력을 특히 뭐냐면 공권력이 전면에 나섰잖아.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뭐냐면은 군부가 그러니까는 군부라는 이 그 물리적인 그 힘이 그랬다면 전면에 나섰다면 지금은 이제 뭡니까? 제도권의 합법적인 거니까는 를 가장한 검찰 권력이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집행하는 기구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나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아유 압수수색 받을까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파편화시키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덤비면은 다 범죄 잡아넣어. 예? 그래서 범죄화 시켜버리죠. 범죄 딱지를 붙이지. 이거를 신자유주의 처벌국가라고 한 거예요. 시장의 힘, 돈의 힘을 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야.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업수당, 실업, 우리 먹는 실업과 할 때 그 실업 해가지고 이런 게 그랬듯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다시 거기에 투영된 거잖아요. 예?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거에 그러니까 급급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문제를 공동체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불만 이런 게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만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층들. 예? 소수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요. 공격 대상으로. 약자들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성소수자를 비롯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건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를 야만화시키죠. 일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하면서 가게 되면은 깨어나려고 하면은 범죄화 시켜야죠. 예?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요. 그래서 처벌국가, 형벌국가라 이거예요. 신자유주적인 이런 표현을 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외형적인 특징이잖아요. 특징이죠.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적인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정부잖아요. 신자유적인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를 이 김정의연 교수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죠. 스스로가. 에? 야 무슨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가지고도 살고 일주일에 69시간도 일하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 그 다양한 소외층들, 약자층들을 생물학적 죽음, 그러니까 뭐 자살을 하게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공격받게 한다거나 하이에나들이 물어뜯듯이 예? 이런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죠. 외형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핵심 원인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쭉 얘기를 한 겁니다. 핵심 원인들을. 예?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지난 20년 동안의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특권층 카르텔인 겁니다. 제가 평상시 잘 쓰는. 특권층 카르텔은 뭐예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예? 법 위에 존재하고 예? 법적인 처벌도 안 받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예? 소위 사실상 신분 사회를 그러니까 신분 세습 사회를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 특권층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들이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폰지 금융이 지금 더 이상은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팽창할 수 없는 한계선상까지
GDP의 25% 정도까지 이렇게 팽창을 한 거예요. DSR이 100% 갖는 게, 예? 이게 폰지금이 났잖아. 채무사회. 전 국민이 채무 노예로 전락한.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자산에 기반한 특권층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불완전한 독립인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민지 장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연장선에서 분단, 이거 독립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불완전한 독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도 굉장히 종속적인 산업구조가 갖게 된 거죠. 네? 그게 세계화 시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세계화가 끝나면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죠. 세계화가 끝나면서.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한 꼭지를, 한 기퉁이에서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국제 분업구조가 이게 해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진정한 독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게 바로 뭡니까요? 자기 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하고 국가 공적 기구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국민이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무슨 경제 관료들이 검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선출 권력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초국가 협력, 국가들 간에 지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주장해서 서로 막 이제 주변 국가들 그냥 저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패권 추구하는 국가들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탐욕을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걸 반대하는, 패권 추구를 반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더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초국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건설. 우리가 2016년도 겨울에 그러니까는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게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는 유효한 거죠. 대외적으로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이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저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요? 지금 아주 막바지에 오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모피아들이. 제가 지난번에 연속해서 얘기했듯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 선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권한까지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장으로 하는 거야. 검찰은 검찰 개혁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민들이 이렇게 원해가지고 한 것까지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실상 신분 세습사를 하면서 거기에 수박들은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소위 뭡니까? 대통령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내각제 이런 꿈을 망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있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얘기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를 보게 되면요. 가계부채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빚내서 누군가 계속 집을 사줘야지만 이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뭐 세제 혜택 준다고 해가지고 빚내서 지금 집을 사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민스키 모멘트에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이라고 해서만 내놓게 되면 반짝 이렇게 했다가 이게 효과가 반짝 효과로 끝나고 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오히려 공포가 확산되어지는 이런 단계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이 집을 계속 사주겠다는 이 기반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없는 이상에는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하나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그렇게까지 내리지도 못한다 이거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낡은 집을 해체하고
새 집을 짓는 용기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낡은 집에서 다, 낡은 집 무너진 데서 다 깔려 죽을 건지, 예?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문명 시계하고 대한민국 시계는 같이 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팔자야. 팔자예요. 예? 좋든 싫든 간에.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적인 참 엄청난,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특정 종교를 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짊어질 만큼의,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질, 어깨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답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방향을 알았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처럼 열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기라는 건 우리는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포기라는 걸 못하는 이 민족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하고 싸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이라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알았으면, 저 같은 선생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면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각자가 뭘 해야 될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요.